안녕하세요. 상사중재 사례 11주차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내용은 중재 절차의 이제 뒷부분, 신속 중재 절차를 포함해서 그 부분을 학습을 하고 중재 판정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재 판정부는 이제 더 이상 뭐 신문할 거 다 하고, 뭐 자료 조사 다 하고 이렇게 더 이상 진행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심리를 이제 종결하게 됩니다. 심리 종결을 선언하게 되고요. 뭐 심리가 일단 종결이 되면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추가적인 어떤 뭐 첨언을 한다든지 주장을 한다든지 증거를 제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 규정상으로는 예외적인 경우에 중재판정부가 직권으로 필요한 경우에 뭐 아니면 이제 당사자들이 요청을 했을 때에 한해서 심리 재개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안이 없다라고 하면 심리를 이제 종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재 절차, 심리는 이제 끝났고 중재 절차가 종료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부가 이제 판정을 내려야 되는 것인데 판정을 내릴 수도 있고 뭐 그냥 중재 절차의 종료를 뭐 선언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중재 절차가 언제 끝나느냐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단순한 그것을 넘어서서 뭐 중재 비용이라든지 이런 또 비용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다가 취소의 중재 판정에 대해서 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하는 그런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중재 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은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시트럴 모델법과 한국중재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재 절차의 종료 사유 그 경우는 뭐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냥 뭐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철회한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피신청인이 동의를 하지 않고 중재판정부가 이 중재 신청 철회보다는 최종적인 판단, 최종적인 어떤 판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사유된다면 중재 신청의 철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사자, 이건 이제 신청인, 일방의 신청이 아니라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다 동의해서 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재 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직권으로 중재 절차 진행이 불필요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중재 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중재법 33조 2항에 있는 이 사유들은 정상적인 중재의 종료가 아니죠. 정상적인 중재의 종료는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리는 걸로 정상적인 종료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에 의한 중재 절차의 종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운시트럴 모델법이나 중재법에 있는 규정이 아니고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 중재 규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당사자는 중재 절차 중에 그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으로 그러니까 중재가 아니라 이제 조정으로 옮겨가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중재인하고 다른 사람을 중재판정부 내지는 중재인과 전혀 다른 사람을 조정인으로 선임을 해가지고 이제 조정 절차로 들어가는 거죠. 중재 절차는 중지되고 그리고 당사자 간에 이렇게 어떤 합의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중재는 중재대로 정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중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재 절차를 완전히 없던 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재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조정을 신청을 해가지고 조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조정 절차가 종료되면 중재 절차가 다시 개시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만약에 어떤 합의점을 찾거나 당사자 간의 분쟁이 해결되면 여전히 중재도 여전히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이 중재 절차도 같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이 조정에 의한 중재 절차의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될 내용은 신속 절차인데요. 신속 절차의 경우에는 이 어떤 소송에 비해서 중재가 좀 빨리 결정할 수 있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에 더해서 더 신속하게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이 신속 절차라고 하고요. 핵심은 이걸 빨리 끝내줘서 소액 분쟁이나 이런 거의 경우에는 이제 절차 자체를 빨리 진행을 시켜서 당사자들이 빠르게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효익이나 편익을 제공받도록 하는 제도가 신속 절차 제도입니다. 그러면 모든 상사 중재의 대상들이 신속 절차로 진행되어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조금 국내 중재냐 국제 중재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갈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내 중재 규칙,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 중재 규칙을 보게 되면 당사자들이 신속 절차에 따르기로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신속 절차로 진행을 하고요.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중재의 신청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거는 신속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중재규칙에서는 5억 원 이하입니다. 5억 원 이하의 경우에 그리고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신속 절차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신속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리고 국내는 1억, 국제는 5억 이렇게 금액적으로도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재인 선정을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신속 절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재인 선정과 관련해서도 좀 빠르게 신속하게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이 기본적으로 국내 중재의 경우에는 사무국이 기본적인 중재 판정부를 선정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지 않고요. 그냥 중재인 명부, 중재인 리스트 중에서 적합한 1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중재규칙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중재규칙에서 이야기하는 중재판정부 선정 방식으로서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사무국이 한 명의 중재인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중재 합의를 통해서 신속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3인의 중재판정부를 통해서 중재를 진행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3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3명의 중재인에 의해서 심리 절차나 이런 프로세스 자체가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무국은 되도록이면 신속 절차에 있어서는 단독 판정부, 1인 판정부, 1인 중재인에 의해서 중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속 절차의 심리 절차와 판정 기한 선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 절차인데요. 중재 판정부는 1회의 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됩니다. 국내 중재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심리를 끝내라 그 말입니다. 국내 중재에서는. 자, 국제 중재에서는 구술 심리의 경우에는 그것이 구술로 하든 인편으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전화로 하든 구술 심리의 일시나 장소를 정해가지고 당사자들한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구술로 할 것인지, 서면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술로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1회,
한 번에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뭐 심리를 더 하거나 뭐 이렇게 추가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어요. 46조에. 자, 그리고 서면 심리를 하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당사자들이 자기들은 반드시 구술 심리로 하겠다는 합의가 있거나, 그리고 신청 금액이 5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술 심리를 하는 거고, 서면 심리는 별다르게 구술 심리를 하겠다라고 합의가 없거나 신청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합니다. 만나지도 않아요. 국제중재 규칙에는. 물론 뭐 이 그러니까 국제중재 규칙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구술 심리 하는데 한 번으로 끝내라. 근데 필요하면 더 만날 수 있다.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서면 심리 해라. 근데 필요한 경우에 구술 심리 할 수 있다. 이런 단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이하는 정말 미미한 사건으로 봐서 실제로 만나서 구술로 이제 심리를 진행하기보다는 그냥 서면 자료 제출 서면으로 주장을 펴고 뭐 그렇게 그 중재 절차를 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중재규칙은 신속 절차에 응할 수 있는 방식이 기준이 되는 금액이 5억 원, 신청금액 5억 원이고, 그 중에서 신청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서면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물론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반드시 구술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진행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 5천만 원 기준을 잡아놓은 게 소액 분쟁의 경우에는 정말 간이한 방식으로 이 중재 절차를 통해서 분쟁을 빨리 종결짓기 위한 그런 의도와 취지가 있습니다. 판정 기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속 처리 절차는 빨리 끝내주는 거죠. 빨리 끝내주는 거기 때문에 국내 중재 규칙을 기준으로 하면 중재판정부, 그러니까 그 중재판정부, 그러니까 중재인으로서 이제 선정이 되는 그런 통지, 중재판정 구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0일 안에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중재규칙은 6개월입니다. 이게 빠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중재의 어떤 판정 기한을 좀 살펴보면, 국내 분쟁에 있어서는 심리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그리고 국제중재규칙의 경우에는 심리가 끝난 날로부터 45일,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는 30일, 45일이니까 100일, 6개월이 더 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신속 중재 절차에 있어서 100일과 6개월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100일, 6개월이고요. 그러니까 100일이 사실상 여러분들 알다시피 3개월 정도죠. 그러니까 국내는 이제 대략 3개월, 100일, 국제는 6개월,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인데, 정상적인 중재에 있어서 판정 기한은 중재판정부 구성일이 아니고요. 심리가 끝난 날입니다. 심리 종료한 날. 심리가 끝난 날. 중재판정부가 구술 심리가 됐든 서면 심리가 됐든 심리 진행하고 해가지고 뭐 증거조사 다 하고, 심리가 끝날 날로부터 국내는 30일, 국제는 45일 안에 중재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중재의 방법보다 신속 중재로 중재를 하는 것이 빠르게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빨리 한다 한들 대충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중재처럼 이 신속 중재 절차에 있어서도 중재판정부는 그 중재판정문에다가 판정의 근거라든지 판정의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긴급 중재인에 의한 긴급 처분입니다. 어, 긴급 처분에 대한 부분을 뭐 제가 앞부분에 있어서도 중재 합의나 중재와 관련된 중거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도 신속한 어떤 긴급 처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규정을 좀 자세한 규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긴급 중재인 제도. 신속 절차는 지나갔고 신속 절차는 이제 끝났고 긴급 중재인 제도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나중 가보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신속 절차 그리고 뭐 긴급 처분 이런 것들이 서로 빨리빨리 하겠다라는 의미가 상충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 자, 긴급 중재인 제도는 최종적인 중재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어떤 재산이나 뭐 아니면 증거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전 처분을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재를 신청하기 전이나 아니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보호할 조치가 필요를 한데 원래 이게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법원에다가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처분 신청 같은 걸 해서 뭐 어떤 증거물이 됐든 뭐 어떤 목적물이 됐든 이런 것들이 뭐 팔려 나간다든지 뭐 사용된다든지 흔적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죠.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중재협회 AAA 여기서는 당사자들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일방 당사자가 긴급 중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긴급 중재인 제도 Emergency Arbitrator System을 도입을 했습니다. 긴급 우리 emergency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급실 가듯이 그래서 긴급한 중재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미국 중재협회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제중재 규칙에 있어서 보전 및 임시적 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서 보전 및 임시적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았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는 긴급중재인에 의해서 긴급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은 이상 이런 긴급중재인에 의한 긴급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부러 안 하겠다라고 하지만 않으면 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았다 저 말의 뜻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게 중재 판정이 늦어지고 하다 보면 뭔가 뭐 없어지거나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당사자 중에 한쪽이 신청이 됐든 피신청이 됐든 중재판정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그 어떤 목적 물품에 대해서 보전하는 그러한 조치를 명령하거나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사항에 어떻게 신청하느냐 뭐 이런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재 신청과 동시에 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 중재인에 의한 긴급한 보전 임시적 처분을 사무국에다가 서면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 신청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신청인 쪽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중재 신청하 동시에 이제 하거나 아니면 중재 판정부가 완전히 세워져 가지고 본격적인 어떤 중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신청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국제중재규칙상의 긴급중재인 제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급중재인 제도는 기본적으로 2016년 6월 1일 이후에 개정된 그 규정에 따라서 2016년 6월 1일 이후 발생된 중재 합의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긴급중재인 제도는. 그리고 이제 중재 신청할 때 내지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이제 긴급 처분에 대한 어떤 신청서를 신청할 때는
신청인이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신청인, 피신청인, 그리고 이들의 어떤 대리인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를 해가지고 어떤 분쟁이 있었고, 분쟁의 개요를 적고, 그리고 이 신청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긴급 처분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긴급 처분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재를 한 어떤 신청서를 긴급 처분 신청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긴급 처분을 해야 되는 긴급 중재인도 이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 봤던 신속 처리 절차, 신속 중재 절차의 중재 판정부도 단독 판정부로 구성을 했던 것처럼 이 긴급 처분의 긴급 중재인도 한 명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사무국이 긴급 처분에 대한 어떤 신청서가 접수됐을 때 그러한 사안들,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가지고 긴급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그 긴급 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그러니까 일하는 날이란 뜻이죠. 영업일. 그래서 2영업일 이내에 긴급 중재인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긴급 중재인이 선정이 된 게 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나 뭐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당사자들은 뭐 누가 됐든 당사자들은 사무국에다가 저 긴급 중재인의 어떤 긴급 처분에 대해서 저 긴급 중재인이 이제 긴급 처분을 못 하게끔 하지 않도록 하게끔 할 수 있도록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때 우리가 정상적인 중재 절차에서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때 어떤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의심이 되면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었죠. 그것처럼 긴급 중재인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긴급 중재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긴급중재인이 가지는 권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중재인은 국제중재규칙 제32조 보전 및 임시적 처분에 따라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긴급한 처분, 뭐 물품을 보존해라, 뭐 물품을 이동을 중지시켜라, 뭐 이런 등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뭐 변경시키거나 뭐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긴급중재인이 선정이 되면 사무국이 긴급처분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긴급중재인을 선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긴급중재인이 선정되면 또 똑같이 2영업일 이내에 일하는 날 이틀 안에 긴급처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한 절차 일정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긴급중재인도 필요한 경우에는 뭐 심리도 할 수 있고요. 뭐 하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 뭐 전화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급중재인이 선정된 날로부터 이틀 안에 2영업일 안에 절차를 만들고 절차를 어떤 프로세스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그 긴급중재인이 선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굉장히 짧죠. 보름 안에 긴급 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 15일 안에 쉽게 말해서 절차 일정표 발표하고 심리하고 전화하고 서면 제출 받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까지 다 해가지고 15일 안에 끝내야 돼요. 긴급 중재인이 이 기간은 절대적 기간이기 때문에 연장할 수가 없어요. 긴급중재인은 스스로는 못 늘리지만 사무국이 판단했을 때, 긴급중재인을 선정한 사무국이 판단했을 때는 뭐 혹은 이 기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뭐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긴급중재인은 자신의 권한 하에서는 15일 안에 긴급처분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급중재인이 긴급처분을 내리게 되면 최종적인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처럼 당사자들을 구속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그 처분에 따른 조치들을 이행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긴급 처분이 이렇게 내려지게 되면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시점에 중재판정부가 내린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한 보전이나 임시처분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어떤 보전이나 임시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최종적인 중재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러니까 심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임시조치나 뭐 보전이나 임시처분 같은 걸 하는 것이고요. 이 긴급 중재인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았던 중재 절차에서 중재가 시작이 되고 신청이 되고 나서도 한참 후에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하고 중재 신청을 하고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 전까지 그 짧은 기간 안에 어떤 물품의 이동이나 뭐 물품의 처분에 대해서 뭔가 임시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면 이런 긴급 중재인에 의한 긴급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긴급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이게 이제 이걸로 긴급 처분은 말 그대로 긴급 처분이기 때문에 emergency한, 그러니까 응급 조치일 뿐이에요. 사람이 다쳤는데 응급 조치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건 아니죠. 병원에 가서 어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긴급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게 최종적인 중재 판정이 아니기 때문에 중재 판정부를 구성을 하고 정상적인 중재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긴급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긴급 처분이 내려진 때로부터 3개월, 석 달 이내에 중재판정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중재판정부가 이 3개월 이내에 구성되지 않게 되면 이 긴급 처분도 뭔가 어떤 중재가 제대로 이행이 그러니까 중재판정부가 제대로 3개월 이내에 긴급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구성이 돼가지고 중재판정부가 제대로 된 중재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중재판정부가 제대로 안 섰다는 것 자체가 뭔가 중재 신청에 대한 어떤 철회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중재 비용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중재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뭔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잖아요. 제대로 중재 절차가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원래 그 본 중재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앞에 내려진 긴급 처분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되지 못하게 되면 긴급 처분 또한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긴급 중재인이 있었죠. 한 명 선정을 했었죠.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긴급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 발생하는, 그 짧은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우려로 이러한 긴급 처분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긴급 중재인은 말 그대로 긴급 중재인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되면 긴급 중재인의 역할과 권한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긴급 중재인이 본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이 돼서는 안 돼요. 별도의 사람이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긴급 중재인이 긴급 처분을 내렸어요. 그 긴급 처분을 내린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긴급 중재인의 긴급 처분은 말 그대로 본 중재판정부가 돼서 제대로 된 중재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어떤 목적물이라든지 대상물이라든지 뭐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이 긴급 중재인의 긴급 처분에 대한 내용이 중재판정부의 중재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긴급 처분이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 하더라도 그 왼쪽으로 긴급 처분이 내려진 거에 대해서 중재판정부가 그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별도로 중재판정부는 자신들의 절차에 따라서 심리를 진행하고 자신의 판단 하에서 중재 판정을 내리는 것이지,
뭐 이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고 서로 구속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진행을 해서 최종적인 중재 판정을 내리게 되면 이미 긴급 처분에 의해서, 긴급 중재인의 긴급 처분에 의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 있죠. 그래서 그 조치된 사안에 대해서 중재판정부가 긴급 처분에 의해서 행해진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이거를 인정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변경시킬 수도 있고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긴급 처분에 의해서, 긴급 중재인의 긴급 처분에 의해서 A라는 물건이 보존 조치가 됐는데 중재판정부가 정상적인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해가지고 심리를 해보고 중재 판정을 내릴 때 보니까 그 A라는 물품이 보존되어질 필요는 없다. 그냥 뭐 판매되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버리면 긴급 중재인이 내린 그 긴급 처분을 효력을 상실시켜, 취소시키는 거죠. 긴급 처분을 취소시키는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중재 판정에 대해서, 중재 절차는 뭐 신속 처리 절차와 긴급 처분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제 볼 부분은 최종적인 종국이죠. 종국. 그 중재 절차의 마지막. 그래서 중재 판정부가 중재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인 중재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재 판정이란 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중재 판정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분쟁에 대해서. 그래서 중재 판정으로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중재 판정은 뭐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중재 판정에도.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final award, 그래서 종국 판정, 끝내는 판정, 뭐 이런 뜻인데, 종국 판정이라고 하는 거는 중재판정부가 분쟁의 그 모든 어떤 쟁점 사안들, 이 당사자와, 그러니까 신청인과 비신청인, 양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쟁점에 대해서 중재 절차를 다 진행을 해가지고 종료하는 단계에서 각 쟁점들에 대해서 내리는 최후 판정입니다. 최종 종국 판정입니다. 이 종국 판정을 내리게 되면 중재 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정상적인 종료예요.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왜 쟁점이 여러 개일 수 있느냐, 모든 쟁점이냐,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당사자들 사이의 그 분쟁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단순한 분쟁이 잘 없어요. 실제의 그 어떤 사례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어떤 주장과 의견과 견해와 계약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나 뭐 어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갈등을 하는데 그 포인트가, 쉽게 말하면 포인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여러 개인 포인트에 대해서 쟁점 1, 쟁점 2, 쟁점 3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분쟁의 쟁점에 대해서 이 중재판정부가 최종적인 판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종국 판정, 파이널 어워드고요. 종국 판정과는 또 다르게 일부 판정도 있을 수 있고요. 잠정 판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판정은 말 그대로 종국 판정이 당사자들의 분쟁의 여러 쟁점을 모두 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이제 종국 판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일부 판정은 말 그대로 분쟁의 쟁점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 일부의 특정한 쟁점에 대해서 중재판정부가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 일부 판정은 말 그대로 일부 사안에 대해서 partial award라고 해서 그 일부에 대해서 중재판정부가 결정을 완전히 내리는 그러한 것이고요. 잠정 판정은 말 그대로 잠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이 아닙니다.
어떤 분쟁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고 쟁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전체 분쟁 해결을 위해서 선결적으로 어떤 특정 쟁점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잠정 판정이나 일부 판정이 종국 판정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공통이 있고요. 일부 판정은 그 일부에 대해서는 확정적이라는 것이고, 잠정 판정은 전체 분쟁을 해결하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선결된 부분에 대해서 중재판정부가 어떤 판단을 한 것. 그래서 잠정 판정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일부 판정과 잠정 판정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판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중재 절차가 종료되는 건 아닙니다. 종국 판정이 내려져야 중재 절차가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재 절차는 일부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적으로나마 어떻게 보면 중재판정부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중에 뭐 어떤 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그리고 승소한 쪽이 이 일부 판정의 내용에 대해서 승인과 집행을 법원에 요청하는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 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추가 판정은 중재 절차 도중에 제기된 어떤 쟁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재 판정의 그 종국 판정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중재 판정이 추가 판정이고요. 하해의 중재 판정이 있습니다. 하해의 중재 판정은 뭐냐면 중재 판정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분쟁 과정에 당사자들이 중간에 하해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분쟁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협의와 하해로 끝냈다라고 하더라도 이 당사자들이 자기들이 협의하고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그때 내려지는 것이 하해 중재판정입니다. 자, 중재판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운시트럴 모델법이 됐든 뭐 한국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이 됐든 아니면 프랑스 파리에 있는 ICC의 중재규칙이 됐든 기본적으로 중재판정부는 한 사람보다 많은 수의 중재인으로 구성되고 홀수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게 이제 3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동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점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3인 중재판정부라고 하면 이 3인의 중재인이 있고 이 중에 한 명이 의장 중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의장 중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중재인의 의견이나 견해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의장 중재인이 결정을 내립니다. 가부동수, 그러니까 중재인이 3명인데 동점이 나올 수는 없죠. 근데 의장 중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중재인의 견해는 갈릴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의장 중재인의 견해가 최종적인 판단으로 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관련된 규정들을 좀 살펴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 중재규칙 제40조 3항을 보면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중재인 일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중재판정을 위한 합의에 불참한 때에는 과반수에 해당하는 나머지 중재인들만의 합의로 판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수결, 3인 중에서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35조에는 중재인이 복수이고 특정 쟁점에 관해서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 그리고 결의를 성립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즉 과반수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의장 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재법 제30조에는 이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은 과반수에 따르고 그리고 어떤 동수가 있거나 아니면 중재인 전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경우에는 절차를 주관하는 중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중재법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중재인은 기본적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들은 과반수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중재인 전원이 합의를 하면 이 중재인 3인 중에서 한 명이 그게 이제 의장 중재인이 됐든 어쨌든 그런 중재인 한 명이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규정이 중재법 안에 존재하긴 합니다. 자, 판단의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인들이 중재판정부가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어떤 판단은 어떠한 것을 근거로 내려지게 되느냐. 첫 번째는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이 되겠죠. 그래서 중재판정부는 기본적으로 그 해당되는 어떤 법률 관계, 어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관계 이런 거에 따라서 준거법을 결정을 하고 그 준거법에 따라서 어떤 그 법률 관계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어떤 실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실체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분쟁의 실체에 적용된 법이라고 했는데 그 결국엔 법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법 규정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 국제 분쟁인 경우, 국제 중재의 경우에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에 이슈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이제 준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준거법에 따라서 법률을 통해서 법에 의해서 중재인들이 분쟁 해결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형평과 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는 형평과 선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형평과 선이란 게 쉽게 말해서 법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란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형평과 선이라는 법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자, 형평, 당사자들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게 착할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어떤 선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우리 왜 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어떤 법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법 규정 그대로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왜 정상 참작을 한다든지 당사자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어떤 판정을 재판부가 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그러니까 아주 법가 사상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엄격하게 법규의 내용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그 법과 실제 사람의 생활이나 그 상황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정황을 고려해서 이 법을 법 적용에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냐,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 그래서 이런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판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어떤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운시트럴 모델법이나 한국의 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했다는 것은 문헌이나 서면이나 이런 걸로 명확하게 그런 권한을 중재판정부에게 부여했다는 그런 경우에만 형평과 선에 따라서 혹은
우의적 중재인으로서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중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송과는 좀 다른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융통성, 유연성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인 거죠. 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상관습도 중재판정부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이 국제계약에 혹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분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간행이나 간습 이런 것들이 당사자들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판단 근거가 충분히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종국 판정의 기한은 앞서 신속 절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내 중재 규칙은 심리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그리고 국제 중재의 경우에는 심리가 끝난 날과 최종 서면 제출일과 심리 종결일 중 나중의 날짜라고 하는데 어쨌든 끝난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ICC 중재 규칙, 그러니까 대한상사 중재원이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재판소, 거기서 내리는 그 중재 판정의 기한은 6개월 이렇게 잡고 있고요. 신속 절차는 달랐죠. 신속 절차에 의한 중재 판정은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100일이었죠. 국내는. 국제는 6개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9번 슬라이드에 밑에 4개. 그래서 국내 중재 규칙 30일. 국제 중재 규칙 45일. 그리고 국내 중재 규칙의 신속 절차는 중재판정부 구성으로부터 100일. 국제중재규칙의 신속 절차는 판정부 구성된 날로부터 6개월.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재판정의 형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판정은 기본적으로 그 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서 이게 아무리 법원에 의한 소송 절차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떤 법률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유권 해석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끔 중재 판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중재인 중에 한 명을 법조인이나 변호사, 이런 법조인 출신이나 이제 변호사로 선임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아니 거의 대부분의 중재법과 중재규칙은 중재판정문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글을 쓰는 겁니다. 중재판정문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재판정문 글에는 언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썼든 영어로 썼든 스페인어로 썼든 중국어로 썼든 글로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재 언어로 중재 판정문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재 언어를 정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언어로 중재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재 판정문도 그 언어로 작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중재 판정문의 표지나 서두, 머릿말에는 보통 중재 판정문 내지는 어워드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문서가 중재 판정문이다 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명시하는 것이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일부 판정이거나 잠정 판정인 경우에는 일부 판정, 잠정 판정이라고 씁니다.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건 번호라든지 중재기간, 대한상사중재원이면 대한상사중재원 이런 식으로 기관명 이런 것들도 표지나 머릿말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부분에 당사자들이 누군지 이런 것들도 기재하고요. 어떤
중재판정부가 누구였는지, 중재인이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재판정문에는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그 중재 신청 취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주문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 중재판정부의 내용을 구성을 할 때 신청인 측의 신청 취지, 신청 뭐 사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반대 청구를 하는 반대 청구 신청인의 여러 가지 신청 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중재판정부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안들을 중재판정문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신청인이 이러한 이유 A, B, C의 이유로 중재를 신청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올라가면 중재판정부가 판단을 해서 중재 신청인이 이야기한 A는 뭐 중재판정부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다. B는 이렇다. C는 이렇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주문이 구성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 신청인의 뭐 신청 내용 중에 일부를 인용할 수도 있고 뭐 기각 저건 뭐 수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각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중재 판정문 안에. 그리고 중재인이 이제 판정을 내릴 때 그 중재를 신청한 신청인이 요구한 여러 가지 구제 수단이 있을 겁니다. 뭐 손해배상액이라든지 뭐 어떤 행정 집행이라든지 뭐 특정 이행 청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중에 약간 그 범위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신청인이 신청한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정도의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나중에 그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넘어가 가지고 중재 판정부가 중재 부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결정을 했다. 일종의 권한을 넘어서는 권한 초과, 권한 유월하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했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문을 할 때, 작성을 할 때 그 주문, 그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신청인의 신청 내용에 기초해가지고 어떤 손해배상이 됐든 어떤 특정 이행이 됐든 그러한 구제수단, 구제 방법, 구제 정도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기재를 합니다. 그걸 초과해서는 안 된다, 어렵다. 초과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신청인이 있고 피신청인이 있는데 피신청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피신청인 측에다가 신청인에게 뭐 손해배상액 뭐 10억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문에다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액 10억 원을 지급해라 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쳐요. 그래서 신청인이 승소한 거죠. 쉽게 말하면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해가지고 10억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중재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나눠서 부담한다면 얼마 비율로 중재 비용을 부담할지를 중재 판정문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예시를 든 게 신청인 A가 있고 피신청인 B가 있는데 피신청인 B가 신청인 A에게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냈다면 10억 원 지급하고 나서 추가 사항이 더 있는 거예요. 추가 사항이. 중재판정부의 결정사항이. 그래서 이 해당되는 중재 절차에 대해서 발생된 비용에 대한 부분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결정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용에 대한 결정도 내려줄 수 있다는 거죠. 분쟁 자체에 대한 결정도 내리지만 이 중재 절차와 관련된 비용 부담도 누가 부담하는지를 중재판정부가 결정 내린다라는 겁니다. 자, 중재 판정의 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있어요.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와 이유를 중재 판정문에 기재하지 않게 되면 그 중재 판정문을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기재되지 않은 중재 판정문을 받아본 당사자 입장에서는 뭔가 억울하거나 뭔가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의 결론을 내렸으면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 근거, 그 부분을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기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재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중재 판정의 이유를 기재함으로 인해서 그 중재 결정에 따라서 패소한 측이 납득시킬 수 있고 패소한 측을 납득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중재 판정이 내려지게 되면 법원에 가가지고 승인과 집행을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 승인과 집행을 할 때 당면한 그런 방법으로서 아무런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가 적혀 있지 않는 중재 판정문은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재 판정부는 기본적으로 중재 판정문을 작성을 할 때 그 어떤 판정의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유를 중재 판정의 이유를 기재하는 것은 패소한 쪽을 설득시켜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중재 판정의 이유가 어떻게 보면 공개되게 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A라는 사안에 대해서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타당하다.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다. 혹은 계약 불이행이다. 이런 어떤 판단이 알려지게 되고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사례, 판례 내지는 어떤 간습 이런 걸로 형성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이런 거죠. 중재판정부가 A라는 사안에 대해서 B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왜? A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B다. 좀 더 쉽게 예시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신청인이 있고 피신청인이 있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한 대 때렸어요. 그래서 피신청인 측한테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해라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이제 향후 어떤 결과를 처리한다는 거죠. 사람을 한 대 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간습이나 간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보통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걸 다 떠나서 여러 가지 중재법이나 중재규칙에서 기본적으로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중재판정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에서의 어떤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외국 법원을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24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이 중재 판정문에 그 판정의 이유를 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근거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 이유를 보면 이 판정 이유를 적게 되면 그 판정 이유에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패소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법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재인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이지. 물론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이런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도 그렇고 다수의 중재기관들이 중재인 선정을 할 때는 반드시 한 명 정도는 법조인 내지는 뭐 변호사 뭐 그런 사람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이 중재판정문의 어떤 법률적인 형식이나 요건이나 내용을 충족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중재판정의 이유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쟁이나 해석상의 논란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재판정의 건의나 어떤 최종적 판정으로서의 종국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재 이유를 자꾸 쓰게 되면 중재 판정문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속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너무 이제 어떤 법률적인 형식이나 요건을 너무 강요하다 보면 비법률 전문가들이 중재인으로서 활동하는데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런 이유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재 판정문에는 기본적으로는 중재 판정과 관련된 근거라든지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은 기재를 많이 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중재 판정의 판정 이유 기재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입니다. 이것도 당사자 자치의 원칙의 영역으로 갈 수가 있는데 영미법계에서는 판정 이유를 잘 안 쓰는 쪽으로 가고 있고 대륙법계, 한국을 포함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판정 이유를 기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운시트럴 모델법에서는 중재판정문의 근거와 이유를 기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ICC 중재 규칙에 그러니까 ICC 자체가 프랑스 파리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유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의 중재법에서도 근거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유역협약의 경우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기재하는 것과 관련해서 각국의 이건 이제 국제협약이다 보니까 각국의 입법례를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중재 판정에는 기본적으로 작성 일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어떤 중재 기간과 관련해서 뭐 이자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중재 기간에 있어서 중재 판정문이 내려져야 되는 판정 기한과 관련해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중재 판정이 있은 날로부터 어떤 취소의 소를 구하는 소송을 할 때의 어떤 제척 기간이라든지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중재 판정문에는 최종적으로 중재인들이 합의한 날짜를 기재하거나 아니면 중재인들이 최종 서명한 날짜를 기재를 해가지고 날짜가 들어가는 것이 날짜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중재지를 기재합니다. 중재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중재 판정과 관련된 중거법, 절차법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중재지이기 때문에 어느 곳을 중재지로 했는지를 중재 판정문에 기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유역협약에 따라서 외국에서 승인과 집행을 받을 때 이 중재지가 유역협약 가입국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재 판정문에는 반드시 이 중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재 판정문에는 중재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중재인 전원이 서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서명이 없다면 그 중재 판정문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중재인이 중재 판정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서명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나 사인 안 해. 이런 식으로. 그때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서명 안 해 라고 이야기하는 중재인이 소수여야 합니다. 소수 의견이에요.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과반수에 의해서 중재 판정이 내려진다고 했잖아요. 다수결에 의해서 3명 중에 1명은 이쪽 이야기를 했고 2명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럼 1명은 소위 말하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죠. 그게 마이너리티 리포트예요. 소수 의견. 그렇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낸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다른 이제 판정문을 이제 자신이 서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데 내가 중재인으로서 들어가 있는 판정문에 내 생각과 다른 판정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왜냐 다수결에서 밀렸으니까 간혹 사인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중재인이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을 찾아봐도 운시트럴 모델법이나 한국의 중재법에 있어서도 중재 판정문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부 중재인이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재 절차에 있어서의 신속 절차와 긴급 처분, 신속 절차와 긴급 처분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잘 하길 바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취지가 전혀 다른 거예요. 신속 절차는 말 그대로 소액 사건들,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 1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이런 경우에 이제 신속하게 조금 더 빠르게 중재 절차를 진행을 시켜가지고 당사자들의 분쟁을 빨리 끝내주는으로 인해서 당사자들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긴급 처분은 말 그대로 이 중재 절차 진행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목적 물품의 뭐 분실이라든지 상실이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처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보통 중재 판정부가 임시 조치나 보존 처리나 뭐 보존과 관련된 처분을 내리는데 중재 판정부가, 근데 중재 판정부도 성립되기 이전 단계, 그때 긴급 중재인을 통해서 긴급 처분을 하게끔 하는, 그게 이제 긴급 처분 제도였죠. 그래서 그런 아주 다른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고, 또 그 다음 이제 중재 판정과 관련해서 학습을 했죠. 중재인에 의해서 법률적인 형식을 갖추어서 이제 종국 판정을 내리게 되고, 그 종국 판정이 결국에는 중재를 종료시킨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중재 절차에 대해서 학습할 내용은 거의 다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재 판정의 어떤 승인과 집행, 그리고 이제 취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취소 소송,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학습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한 주 내지는 2주 정도에는 실제 중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학기가 마무리되고자 합니다. 뭐 저도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뭐 실시간 줌을 이용한 실시간 강의를 하진 않고 동영상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LMS나 유튜브로 강의 영상을 이제 수강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경험 뭐 누구나 해본 적은 없죠.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다 생소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상황이 계속 완전히 종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제가 뭐 앞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공지사항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과제물, 이게 이제 제가 실시간 줌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여러분들의 출결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보니 과제를 내게 되었고, 결국 그 과제가 또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떤 과제 부담을 드린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과제물이 그냥 중간고사다, 중간고사 대체물이다 라고 공지를 했고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기말고사는 저는 앞서 공지사항에서도 밝힌 것처럼 오프라인으로 기말고사를 진행하기를 바랬는데,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이제 실제 학기 동안 저는 이제 강의를 동영상으로 진행을 했지만 시험을 위해서 줌을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시간으로 줌에 실시간으로 이제 서버에 접속하는 줌을 통해서 접속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LMS를 이용한 온라인 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그 기말고사에 바로 이제 줌을 처음 사용하게 되면 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수님 수업에서 실시간 줌이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시간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는 뭐 잘 안 써봤거든요. 많이 안 써봤거든요. 줌을. 그래서 저 자신도 좀 테스트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 방, 그러니까 제가 개설하는 회의 방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거를 테스트하는 목적으로라도 한번 줌으로 미팅 정도를 가지려고 해요. 그거는 수업이 아닙니다. 그 주도 아마 동영상 강의가 업로드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정상 수업인 거고 전체 50명, 55명을 하나의 줌 방으로 초대하기 전에 소그룹으로 나눠서 5명이 될지 10명이 될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수 인원만 뭐 10분 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이렇게 잠깐씩 들어와서 얼굴 보고 저랑 여러분들 얼굴 마주 보고 인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온라인상이라도 하상 회의라 할지라도 얼굴 보고 인사하고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진행하는 수업이 뭐 계약론도 그렇고 상사중재도 그렇고 이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뭐 혹시 또 질문 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피드백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받는 그러한 목적으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줌으로 한번 미팅을 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언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LMS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